솔직히는 이미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좀 많이 오르기 어려운 곳이 일산, 네네. 삼본, 네. 부천이에요. 네네. 경기도만 이해해도 우리나라 절반은 이해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네. 그만큼 경기도가 부가가치가 커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볼게요. 네네. 항상 모든 부동산은 네. 인구, 교통,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가장 네네. 그 부동산 상승을 시키는 요인인 건데 가장 첫 번째인 인구만 놓고 본다면 서울이 1000만이에요. 네네. 1100만을 찍었다가 서서히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유일하게 전체 뭐 5대 광역시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건 경기도예요. 그럼 왜 경기도가 느느냐? 그럼 어디서 인구가 오느냐? 서울에서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빠져나갔어요. 네네. 자, 그래서 서울에 1100만이었던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서 이제 한 900만 정도쯤 되는데요. 네네. 요게 800만까지 내려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미 서울은 인구를 이제 경기도로 분배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 그 목표가 800이니까 아직도 100만의 인구가 어딘가로는 가야 돼요. 그럼 그 어딘가로 갈 곳이 바로 경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경기도는 1600만 명이 살고 있고 31개의 지자체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도시이지만 그곳에 인구가 가려면 그럼 100만 명의 인구가 떠밀어 준다고 가진 않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나 일자리는 서울인데 출퇴근하기 너무 불편해. 그럼 안 가실 거예요? 그래 당연히 교통을 넣어주겠죠. 네네. 그러면 그 교통 중에 가장 좋은 게 도로를 놓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GTX를 뚫어주는 걸 거고 그 다음은 지하철을 넣어주는 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교통망이 좋아질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자꾸 서울로의 그 교통만 좋게 해놓으면 어떤 누명을 얻게 되냐면 배드타운이라는 누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네네. 일기 신도시 뭐 일산부터 시작해서 뭐 분당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처음에는 서울의 배드타운이야 라는 오명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 도시로서 이제 병모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신도시를 만들 때 인천 계양 신도시처럼 일자리를 이미 그 중간에 다 박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평촌이에요. 네네. 그래서 평촌은 약간 캡슐 모양인데 지하철을 중간에 잘 끼고 있고 양 옆으로 이 산단들을 갖고 있어서 이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배후 인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주거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그렇게 인구를 보낸다고 하는 건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고 일자리가 확충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족도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서울, 경기, 인천까지를 딱 수도권이라고 부르고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늘 곳이 경기도면 경기도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깜짝 좀 질문을 들어보고 싶은데 경기도가 되게 크잖아요. 네. 약간 그 중에서 뭐 한두 곳만 좀 꼽아주신다라고 하면 어디가 좀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저희 왜 그 베스킨라빈스가 네네. 31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31개. 근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시군이라고 하느냐면 네네. 그러니까 28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군, 뭐 포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군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왜 시와 군을 나누느냐면 당연히 인구 규모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인구 규모가 작은 군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거니까 일단 차치해 놓고 네네. 그러면 이 28개의 경기도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교통편이 개선이 되는 곳이다. 네네. 그러면 지금 교통편이 개선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GTX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GTX A, B, C는 서울 중심부의 삼성, 청량리, 그다음에 어디죠? 갑자기 헷갈리네. 요 세 개의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서 거기를 뺀 나머지 지역이 다 경기도예요. 그래서 GTX가 다다르는 경기도 지역을 보시면 가장 많은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그 다음은 솔직히는 이미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좀 많이 오르기 어려운 곳이 일산, 네네. 삼본, 네. 부천이에요. 네네. 왜 얘네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미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로 개발이 됐고 네. 이미 구획을 잘 짜져서 도로망도 예쁘고 그곳에 다 아파트들이 지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어요? 아니죠. 뭐 아깝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의 컨셉은 무조건 리모델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뭔가 내가 지가가 엄청나게 빅뱅처럼 일으켜 주려면 조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죠. 네. 그래서 또다시 도심재생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처럼, 수원. 네네. 성남처럼 성남. 뭔가 기존의 구도심권들이 있어서 그곳의 교통망도 좋고 인프라는 이미 다 확충이 되어 있는데 네네. 새 아파트만 딱 넣어주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31개의 경기도를 보실 때 교통이 크게 개선되는 곳, 그 다음에 충분하게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해서 상점벽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이랑 성남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뭐 사실 아직 개발이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도 근데 있겠죠. 이게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들이 네네.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처럼 뭐 어디 뭐 모임에서 이렇게 개발 호재야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좀 천천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발 호재가 하나가 딱 발표가 되면 네. 발표가 날 때 한 번, 착공할 때 한 번, 완공될 때 한 번, 그래서 3번은 오른다라고 하는 벌칙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미 발표가 나는 순간에 모든 유튜버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하고 이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개발 호재가 예전처럼 이렇게 점핑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초반에 많이 점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 개발이 실행은 안 된 거죠. 그렇죠. 대표님 말씀대로. 네네네. 왜냐 모든 SOC는 최소 60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5년이 걸려요. 네네. 그럼 5년 동안 이제 발표만 났으니까 아무 변화도 없는 5년 동안은 이미 많이 오른 금액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승자들은 초반에 들어가셔서 한번 손바뀜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진정한 좀 승자시고 네네. 그 다음은 내가 여기서 잃지 않고 그 수익을 얻으시려면 내 재산이 5년 동안 정말 변화가 없어도 되는 돈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승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발 호재가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이 상승 패턴이. 네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리스크까지도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런 기회 비용, 뭐 나의 그런 상황 잘 고려를 하셔서 말씀을 잘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죠. 네, 그렇죠. 네. 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대선 공약을 보면 250만 원 공급, 그것도 이제 민간 주도 중심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제로 정말 250만 원가 임기 내에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연간 단위로 쪼개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공급 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만 얘기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네. 네, 지난 10년 동안 약 그러니까 480만 가구가 공급이 됐었어요. 네네네. 준공 데이터로. 네. 그러면 이걸 연으로 나눠보면 48만 가구가 1년마다 공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평균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모자르고 어떤 때는 좀 많았던 그렇죠. 건데요. 네. 지금 올해 분양분만 한 41만 가구 정도가 그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속도대로만 공급을 해준다면 250만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과거하고 다르게 저는 좀 봐야 되는 측면은 뭐냐면 지금 민간에서 200만, 공공에서 50만이라서 네. 솔직히 공공에서 해주는 거는 정말 집을 사실 수 없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약간 저가 주택 요 단위를 공급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사는 필요 주택하고 좀 구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건 솔직히 재산이 오를 만한
네, 가치가 그쵸. 오를 네네. 만한 주택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민간 200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건데 이 민간 200만이 왜 이렇게까지 자꾸 200만, 뭐 250만, 뭐 350만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 정부가 공급을 너무 안 했죠. 그렇죠. 네, 네네.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적으로 이 숫자 데이터로만 나 이만큼 할 거야 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평균 이 10만, 1년에 40만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경기도에 공급을 많이 했어요. 특히 비어있는 곳. 네네. 지금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데 4개 주요 도시가 다 경기도 외곽의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아, 네네. 농림지거나. 네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이 수도권 내부에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는 도심지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된 상황이고 이 과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지어졌던 아파트들을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즉 아파트 2.0 세대가 저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파트 2.0 세대가 언제부터 스타트였냐면 2014년도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 스타트를 강남권의 이 도심 재생, 즉 재건축이 처음으로 깃발을 올린 거고 그 상승세가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는 건데요. 10년 주기에 따라서 이 현상을 이해하자라고 하면 이미 5년 정도 올랐으니까 5년 정도 빠지겠네?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 아파트 2.0 세대가 되려면 네. 70년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 지어진 이 아파트들이 내용 연수가 이미 30년에서 4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뭐 콘크리트나 이런 내용 연수에 의해서 이제 다 건물의 가치가 필요 없다 혹은 가치가 없다라고 쳐준다면 이제 다 새 아파트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2.0 세대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어디다 공급을 해야 되겠어요? 서울 도심지에 해야 되고 경기도 교통평이 좋은 도심지에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토지 확보가 관건인데 그렇죠. 이 토지를 확보한다라는 거 평면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빈 땅에다 지어야 되겠죠. 아, 그쵸. 근데 빈 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서울에는 없죠. 네, 네네. 서울 경기도를 위성으로 위에서 보면 그 회색깔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다 땅을 파헤쳐서 뭔가를 지어놨기 때문에 회색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개발할 수 있는 기개발지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가야 돼요. 토지 확보가. 네네. 그러면 넓게가 아니라 위로 지어줘야 되는 거고 그 위로 지어질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용적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주려면 토지의 그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용도 지역을 상업지구는 1000%까지, 뭐 준주거는 400%까지, 그 다음에 뭐 이종 일반은 뭐 200%까지 이렇게 각자 자기가 아무리 많이 짓고 싶어도 그 지을 수 있는 딱 면적의 위에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면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상향이라고 하는 거를 줘서 용적률로 이 위의 공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도 그랬을 거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되셔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의 이 주택 공급은 토지 확보고 그 토지 확보가 가능하려면 용적률을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정책들은 계속 종상향이나 이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갈 거고요. 그게 원활하게만 된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손쉽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요번 당선인과 이제 같은 당이시기 때문에 네네. 요번 6월 1일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쪽은 47만 가구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속도를 좀 내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네. 원하는 주택이 조금은 공급이 튀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서울 35층 고도 제한 뭐 푼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좀 공급을 많이 늘리는 차원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35층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가 이제 그 50층을 그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인허가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요. 아. 어쨌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당선인이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도심, 서울 도심지 내의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려면 하늘을 열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층수 제한도 없애야 되고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률도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네.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자꾸 의심이 들고 궁금하시면 용적률이 풀어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아. 네, 솔직히 네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 철도 용지를 확보하겠다, 뭐 오죽하면 김포공항을 밀어내고 그제에다가 뭐 아파트를 네, 짓겠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뭐 용산 네. 그 철도 예전엔 정말 뭐 정말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아. 했던 용산 부지에다가도 예,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 주요한 골지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게 핵심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짓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뭔가 개정, 제도 개정 이런 부분이 네, 필요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먼저 이게 이제 선행이 되어야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정부가 그걸 규제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재개발을 막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걸 풀어주는 건 제도적으로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사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 전에는 무조건 많이 공급을 하겠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규제 네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좀 반대되는 효과가 나왔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조건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실익은 없고 계속해서 집값만 올렸단 말이에요. 네. 즉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주거 안정, 나아가서는 부동산 가격을 뭐 폭락시키겠다라기보다도 더 이상 좀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공급을 확대하긴 하는데 뭐 층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규제를 또 완화해주고 하면은 또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또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좀 양날의 칼인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항상 이제 집값이 오르나요? 네네. 혹은 그 얘기를 할 때는 네.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분이 얘기하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 같아요. 공급이 늘어서 그러면 모두 다 또 이렇게 시무룩해지세요. 그 얘기는 집값이 크게 네네.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안정화란 얘기는 보통 아파트는 지난 5년 동안 뭐 연 20%씩 올랐어요. 솔직히 네네. 과하게 오른 건데 네. 10년 동안의 평균치로 놓고 보면 10년 동안의 데이터는 연으로는 10%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뭐 한 3% 정도를 빼버리고 나면 한 7%씩 올랐던 거나 마찬가지라서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화 시대로 가게 되면 공급이 다 이제 사람들이 살 만큼 공급이 되면 안정화 시대로 가고 그러면 한 7, 8% 정도씩만 오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돈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 해지할 정도의 가격만 계속 오르겠죠. 네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실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속상하실걸요? 왜냐하면 네네. 내가 지난 5년 동안 뭐 어떤 사람은 2배가 되는 것도 받고 했는데 네네. 왜 내가 집을 사니까 7%씩만 오르지? 그럼 되게 속상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네.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공급을 원활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는 3년을 봅니다. 실공급까지를. 네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제 꾸리시겠죠. 네네. 살림을 꾸리셔서 네. 한 4, 5월 달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운행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정책들을 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3년 뒤에요.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공급이 많이 줄었던 상황에서 플러스 3년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어떤 그 후보가 되든 이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네네.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처럼 아예 공약만 그렇게 하고 네네. 실제로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당위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모든 그 전반적인 당위성이 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엄청나게 하려면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면서 가야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원활하게 가주려면 지금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도를 내게 해주는 거.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을 어떻게 속도를 못 내게 했느냐면 안전진단이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속도를 못 내게 해줬거든요. 아, 네네. 까다롭게 군 거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면제하거나 아주 최소화시켜주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딱 봤더니 뭔가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제라고 하는데 네네. 요거를 이득을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이 뭐 한 3억의 이득을 볼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뛰어가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거의 이제 축소시키겠다.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00평을 갖고 있으면 위로 고도를 많이 높여서 짓게 해주는 대신에 일정 부분 땅을 내놔. 이게 이제 기부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부 체납률을 찾고 올렸던 것이 포인트였는데 요걸 좀 떨어뜨려 주거나 없애주면 그만큼 또 이 단지들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수익성이 낮아서 자초가 될 만한 현장들을 수익성 개선해주고 속도를 올려주게 되면 원활하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만 공급이 돼도 지금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나도 신축 아파트 뭐 정말 이름도 길잖아요. 네네네. 이름이 길수록 고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이 긴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거든요. 분양을 받던 사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한 뭐 지금은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특수한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그래도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신축에 살 수 있는 정도의 공급이 되면 이 정도의 열풍이 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재개발 재건축만이라도 좀 잘 풀어서 서울의 공급을 좀 많이 해주면 뭔가 이렇게 난 저거 사야 돼 라고 하는 그 쇼핑하고 싶은 심리가 조금 줄겠죠. 네. 그러면 좀 안정화가 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외곽의 3기 신도시들을 본청약을 해서 적어도 3년 뒤에 공급이 되면 얼추 한 2025년도쯤에는 우리가 원하는 안정화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3년 전까지는 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많이 올랐고 좀 대내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이슈를 달고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 대선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 후보가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했고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뭐 250만 원 공약을 하긴 했으나 실공급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당장 부동산 가격이 꺾인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여전히 견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 크게 폭락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네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가단체에서 내놓은 연구단체에서 내놓는 것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업계에 몸담고 계신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승할 거냐에는 많은 베팅을 할 수는 없으나 네네. 크게 하락할 거냐라고 놓고 보면 요인이 많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3년 동안 가겠지만 또 하나 지금 그 시장에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뜨겁게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 바로 토지 보상금입니다. 네. 원래는 작년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3기 신도시하고 맞물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땅을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 자금이 시중에 풀려야 되는데 그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M2도 워낙 유동자금도 많은데 이 자금이 약 50조가 풀릴 예정이에요. 엄청 많네요. 네. 엄청 큰 돈이에요. 평균 1년에 그 보상금이 풀리는 평균 금액이 1조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50조가 1년에 풀려버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 특징이 이 보상을 받은 돈이 주식 쪽으로 많이 안 흘러가요. 한 80%가 다시 토지에 머문다는 그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약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하겠죠. 네. 그래서 은행 PB센터에서도 그걸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면 평생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에게 이제 은행에다 돈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 싫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생각외로 이제 금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좀 작은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게 좀 어렵다고 네네.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특히 토지를 보상받으신 분들은 그게 더 심하세요. 정말 내가 샀으면 정말 쌌을 거잖아요. 그쵸. 네, 네네. 그 시간이 지나서 물가 상승률의 복리 효과로서 올랐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대체로 임금 부동산으로 거의 다시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건물도 하나 사주고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니까 항상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인근의 관련 부동산들이 다 상승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번 정부도 그 고민이 좀 있었어요. 집값을 대선 앞두고 오르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또 이 보상이 늦어지면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공급은 해줬어 라는 말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시차가 벌어지니까 보상은 늦게 하면서 공급은 해줘야겠어 라고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오른 게 바로 사전청약인 거죠. 원래는 본청약을 해야 돼요. 네네네. 3기 신도시를. 네네네. 근데 본청약에 들어가려면 이미 토지 보상을 끝내고 그쵸. 이제 토지 작업을 해야 된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보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전청약을 먼저 받자. 그러면 이미 관심이 거기에 쏠릴 거고 3기 신도시로 사전 물량을 이렇게 풀었어 네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50조가 풀려야 될 돈이 올해 35조 정도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상반기에 한 80%가 이 자금들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당선인이 뭐 4월 달부터 내각을 꾸리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일 날 있을 건데 네네. 그 4, 5, 올 6월 달 요 이내에 4, 5, 6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토지 보상금과 또 지방선거를 공약하시는 분들의 이 공약이 맞물려서 호재들이 이제 난무하면 네네. 이게 이제 시장을 다시 또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에. 알겠습니다. 그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도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의사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슬프시나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30, 40대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많은 질문이 여전히 집을 사야 되나요? 라고 네네. 얘기하시는 분이고 네네. 또 집을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사야 되나요? 3기 신도시를 기다리셔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이 상담이 좀 제일 많아요. 당연히 청약 가점이 되시면 무조건 분양을 해라 라고 얘기를 네네. 하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의 모든 포인트는 아파트. 왜냐 아파트가 모든 주거 형태의 70%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갖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신축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분양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적용이 되다 보니 주변 시세 또 3기 신도시는 적어도 주변 시세의 80% 혹은 70%대의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라고 내걸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소폭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3기 신도시 분양을 받으면 20, 30%를 싸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미 리스크를 해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네. 받으셔라. 3기 신도시는 청약하시는 것이 맞다. 그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대선 뭐 250만 가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당분간은 적어도 이번 정부 5년 동안은 공급이 키워드일 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러면 3년 동안 성과를 내줘야 될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게 뭐 철도 부지, 청년주택부터 시작 뭐 다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기회를 놓치셔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실 때는 잡자. 다만 이 모든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원활하게 주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투자자라면 솔직히 저희는 실수요자의 성격도 있지만 약간 투자자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저거를 부가적으로 사야 되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 아까 슬프게 얘기했던 안정화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리고 이게 뭐 100만이 공급이 될지 5년 동안 200만이 공급이 될지 모르지만 풍족하게 공급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자금이 안 맞는다거나 위치가 빠진다거나 아무리 좋은 이라 하더라도 어떤 네네. 요인 하나 때문에 분명히 미분양이 나거나 혹은 자금이 안 되셨던 분들이 포기하시는 물량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네네. 그래서 투자자시라면 오히려 2025년도 이후에 분명히 그때쯤이 되면 공급이 조금 원활할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분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포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이 분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완벽하게 낮출 거예요. 뭐 70%, 80% 그렇죠. LTV로 막 사라. 네네네. 그리고 이걸 사서 뭐 임대 사업을 하면 뭐 세금 세제. 감면주다. 네네.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이 매매 시장에서 잘 살 수 있게 정책을 뿌리지 않을 거예요. 나라에서 공급하는 걸 잘 사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공급을 네네. 할 건데 네네. 자기네 걸 안 사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나라에서 공급하는, 즉 민간이든 나라에서 공급하는 분양 물건에 맞춰서 좋은 조건들이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충분히 노리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실수요자 관점 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또 나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적인 말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클마다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물건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그 사이클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혜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